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라에 대해서 조금 단계를 넘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삼국시대 과정을 우리가 모두 배워봤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죠. 자, 이 힘들었지만 이제 고난기를 넘어서 이제 한 나라씩만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통일신라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도 고구려와 백제 부흥군들이 힘을 합쳐서 신라와 힘을 합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었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알아봤잖아요. 이어서 신라가 이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백성들과 그 다음에 관리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오늘 중심적으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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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들을 준비 잘 되셨나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교과서 페이지는 역사 1 85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 관련된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지난 시간 복습 문제 나와 있습니다. 복습 문제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자, 백제 말기에 계백이 김유신과 신라의 군대를 맞서 싸운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황산벌이 되겠죠. 너무나 유명하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청이 되었었죠. 그렇죠. 우리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몰아낸 전투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되겠죠. 바로 매소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의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와 있죠.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을까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모두 다 여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신라에만 3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3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왜 신라만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러 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품제도와 관련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신라에서는 17등의 관등이 있어요. 관등은 이전에 중앙집권체제에서 알아봤지만 관리의 등급과 관련된 제도예요. 이 관리의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요. 자, 계속 표를 보시면요. 성골과 진골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모든 관등에 해당해 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6두품 같은 경우에는 6단계까지만, 그 다음에 5두품 같은 경우에는 10단계까지만, 그 다음에 4두품 같은 경우에 12등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피라미드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왕족이 있고요, 귀족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족 같은 경우에는 성골과 진골에 해당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 같은 경우에 1두품부터 6두품까지, 그 다음에 평민과 노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이런 표가 나와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알아볼 것이 바로 성골과 진골입니다. 자, 성골과 진골 모두 왕족인데요. 더 높은 것이 바로 성골이에요. 이전까지는 이 학설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되면 성골이 되고 누가 어떻게 되면 진골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골만 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 끊기게 되면서 남자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바로 성골의 마지막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것은요. 신라의 수도 경주잖아요. 경주에 사는 사람만 이 골품제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대한 차별이 더욱더 심했다는 거죠. 골품제에 들기 위해서는 경주에만 살아야 됐던 거고요. 이 초기에 신라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만 바로 골품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골품제가 경주와 그 수도 이외 지역의 차별도 있지만요. 또 어떤 차별이 있냐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관직에 대한 등급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두품 그리고 같은 등급의 계급의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 없다면 결혼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요, 장신구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집의 크기에 대한 차별까지 있습니다. 사료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료를 보시면요, 그 신분의 등급에 따라서 집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골품제가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당연히 합리적인 제도는 아니겠죠. 일단 인간에 대한 차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분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에 그 건국했던, 신라를 건국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됐던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대를 이어서까지 이 신분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차별 대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 신라를 구성했던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닥 차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사람들이 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바로 성골끼리만 왕을 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가 끊겼다라고 여러분들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는 피리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용이 한 마리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셨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만파식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통일을 완성했던 문무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 신라의 안전을 위해서 죽어서 용이 되겠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해바다의 용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동해바다에 굳이 용이 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해바다 옆에 어떤 나라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일본이 있죠. 이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을 치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먼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피리를 보면은 외적들이 물러가고 파도도 안전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와 이 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나라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된 걸까요? 그렇죠. 바로 통일된 신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피리 얘기와 용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통일 이후 문무왕, 그 다음에 김춘추 이런 사람들이 신라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품고 살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수업의 목적이었던 강력한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로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돼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문왕이 어떻게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지 가볼까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85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빈칸을 먼저 채워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의 최종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700년 만에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영토까지 일부 확보하게 되면서 영토가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간단히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자료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삼국통일한 이후에 무기로 사용되었던 철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요. 세금도 많이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가 농업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 인구도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좋아요. 왕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금도 너무 추가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왕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왕권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 삼국의 그런 항쟁이 계속되던 시대에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었죠.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춘추 같은 경우에 성골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선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쫓겨난 왕족이었기 때문에 선골은 아니고 진골이라고 하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가 끊게 되면서 나당동맹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던 김춘추가 왕이 되게 되면서 태종 무열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지금 왕 사진이 잘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무열왕이 죽은 이후에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고요. 더욱더 통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인기가 높아지게 된 사람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됩니다. 자, 통일을 이룩했던 왕이었던 문무왕이 죽은 다음 첫째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왕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신문왕이 즉위한 1년 직후에 김음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김음돌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의 장인이자 김유신의 조카인 엄청난 삼국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왕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주변에 있었던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모두 다 삼국통일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세가 너무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같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시를 삼아서 이 김음돌이라고 하는 왕의 장인을 등급을 격하시키고 죽일 정도로 굉장히 왕권 강화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귀족 세력을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의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완성했기 때문에 통일한 신라에 걸맞는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면서 왕권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골귀족 세력을 약화시켰다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왕과 정치적 뜻이 맞는 세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세력이 바로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머리가 좋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제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왕의 뜻에 맞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 왕권의 힘에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라를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상대, 중대, 하대가 있고요. 그 아래에 어떤 시기에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왕들이 이 시기에 있었는지 나와 있는데요. 신라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상, 중, 하대로 시대를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대는 바로 중대가 되겠습니다. 중대를 시작한 왕이 바로 무열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 바뀐 그래프를 보시면요.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을 하는 시대를 보통 이 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 같은 경우에는 진골 귀족 세력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왕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라고 볼 수 있는 상대와 하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그런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던 내무왕의 후손들이 왕을 하는 시대가 바로 상대와 하대고요. 무열왕, 김춘추의 후손들이 왕을 하는 시대가 바로 중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대 같은 경우에는 통일 전쟁이 시작되고 통일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열왕 직계 자손들이 왕권을 키우기 위해 아주 적합한 시대였으며 왕권이 굉장히 성장한 시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왕이라면 어떻게 하면 왕권을 더욱더 키울 수 있을까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답은 사실 없는데요. 자,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을 때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어느 정도의 답에 대한 그런 구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음돌이라고 하는 귀족을 진압했죠. 그러면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비되는 세력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왕의 편을 따를 수 있는 세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왕도 주인이지만 백성도 주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펼치면 더욱더 왕에 대한 입지,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신문왕이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키우고 백성들의 지지도를 높여나갈 수 있었는지 알아보러 사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료를 첫 번째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읽어보면요. 화백회의와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화백회의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끼리 국가의 정치적 문제나 뭐 군사적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회의하는 회의예요. 근데 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누구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왕도 쫓아낸 경력이 있어요. 바로 김춘추의 할아버지였던 진지왕도 이 회의에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이 회의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왕 또한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화백회의를 어떻게 해야 왕권이 강화될까요? 그렇죠. 이 화백회의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힘을 약화시켜야지만 왕의 권한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분제도, 골품제도와 관련된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등급에 따라서 두품이나 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진골 같은 경우에 이 당시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골 귀족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화시켜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입맛, 왕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입지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육두품 세력들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진골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육두품 세력을 성장시키면 왕의 힘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를 이끌기 시작했던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의 정책 업적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종 무열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같은 경우에 항상 같은 짝이 있죠. 바로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통일전쟁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삼국통일을 결국 아버지의 친구였던 김유신과 이끌어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던 사실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교과서 86쪽을 통해서 신문왕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 많은 정책들을 펴면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정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봤던 정책이에요. 바로 김은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왕권 강화 첫 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노급이라고 하는 걸 폐지하는 정책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월급으로 어떤 걸 받죠? 그렇죠. 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수당을 토지로 받았어요. 이 땅으로 받는데요. 이 땅을 받는데 그 지역에서 원래 내는 세금을 원래 국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불리는 수조권을 바로 관리에게 줍니다. 관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권리까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권리지 않습니까? 세금 플러스 땅 플러스 노동력까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데요. 이 관리들,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대신에 땅에 대한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인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관료전으로 변경되게 되면서 노동력 징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들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기반을 단단하게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학교를 만듭니다. 바로
국학인데요. 이 국학과 비슷한 이름의 학교가 이미 고구려 때 있었죠. 바로 소수리망이 만들었던 태학과 약간 이름이 비슷하죠. 이 국학을 만듭니다. 지금의 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경주에 국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왕의 입맛에 맞는, 왕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앙군대, 수도를 지키는 군대인 바로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급한 전쟁이 있을 때는 이 중앙군들이 지방으로 나가 적들을 막는데요. 이 중앙군 제도 이름이 바로 구서당이 되겠습니다. 이 구서당에는요, 당연히 신라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의 문무왕 시기에 고구려 부흥군과 백제 부흥군과 힘을 합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얘네들에 대한 대접도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구서당에는요, 어느 사람들이 포함되냐면요, 당연히 신라군,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 그 다음에 백제 사람, 그 다음에 멀리는 고구려의 하나의 부족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말가의 부족까지 편입되게 되면서 민족을 통합하고자, 그 다음에 민족의식이 싹 트게 되면서 모두 다 우리가 신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군 제도가 바로 구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다섯 번째 제도를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 김음돌과 같은 진골 세력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했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골 귀족이 약화되면서 이 틈을 타 치고 올라오는 세력인 육두품 세력들을 왕의 편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육두품들을 국학에 투입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지 기반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학에 관련된 정책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학을 설립하면서 국왕에 충성하는 인재를 만듭니다. 바로 유교적인 그런 교육을 보급하면서 왕권도 덩달아 강화시킬 수 있었던 정책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토지를 주는 제도인 노급을 폐지시키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노급 폐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앙군이었던 구서당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신라, 고구려, 말가, 백제인을 모두 포괄하면서 모두 다 신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만들 수 있었던 제도가 바로 구서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골 귀족이 약화된 틈을 타서 육두품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왕권의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이 5가지 정책을 통해 여러분들 신문학이 바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워왔어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가 이 통일한 이후에 그런 터전을 안정적으로 닫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왕이 바로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신문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알아봤었죠? 왜 신라에는 여왕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알아봤었습니다. 집의 크기나 장신구나 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관리에 등급 제한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덩달아서 같이 골품제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문왕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신문왕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였던 무열왕의 진골귀족이 이제부터 왕을 하기 시작하면서 왕권의 입맛에 맞는 세력인 육두품 세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진골귀족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국학과 그 다음에 김음돌의 난 진압을 통해 알 수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학을 만들었고요.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었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민족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구서방이라고 하는 중앙군 제도를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특히 신문왕의 5가지 왕권 강화 정책은 시험에 필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면요. 이 안정기를 맞은 신라의 그런 제도들도 알아볼 거고요. 대외교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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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